한국이랑 일본? 똑같은 동아시아 국가잖아? 달라봐야 얼마나 다르다고 그래? 아니 정말 달라. 극과 극이야. 내 말 좀 들어봐봐.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저는 노르웨이 출신이고 한국이 좋아서 한국에 갔다가 저와 마찬가지로 한국을 사랑하는 일본인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연애 끝에 결혼을 하고 남편의 일 때문에 지금은 일본에서 살고 있어요. 한국에서 5년 넘게 살았고요. 하지만 요즘 한국에 대한 향수병을 앓고 있어요. 노르웨이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한국으로 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천천히 말씀드려 볼까 해요. 고등학생 때 프랑스 파리로 수학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노르웨이에는 없는 대도시의 분위기, 대도시의 향기가 무엇인지 느끼고 돌아왔던 적이 있거든요. 노르웨이는 수도 오슬로가 가장 발전했고 자연과 어우러진 멋진 도시라는 칭호가 붙었지만 사실 많은 노르웨이 사람들은 대도시에 사는 걸 하나의 로망 정도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자연과 어우러진 도시라는 뜻은 정확히 그렇게까지 대도시가 아니라는 의미니까요. 파리와 같은 도시 인프라를 충분히 느끼기 어려운 곳이죠. 그러다가 학교에서 친구 한 명이 체험학습을 다녀오겠다며 방학이 아닌데도 3주 동안 수업에 빠진 적이 있어요. 바로 가족들과 한국 여행을 다녀온 것인데 따로 휴가 개념이 없는 학생들은 이렇게 가족여행이 계획된 경우 수업에 빠질 수 있거든요. 대신에 결석은 아닌 그런 좋은 제도예요. 저도 예전에 가족끼리 유럽 여행을 간다며 일주일 정도 써먹었던 적도 있고 다들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런 좋은 제도를 활용하는데 3주 동안 빠진 친구는 처음 봤거든요. 그 친구가 한국에 갔다가 돌아오고 나서 많은 학생들은 한국이 어떤 곳인지 관심을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최근 파리에 수학여행을 다녀왔던 저희 학교 학생들은 파리랑 비교해서 어때? 파리가 좋아? 서울이 좋아? 이런 식의 질문을 하기 시작했고 그 친구는 의미심장한 얼굴로 나는 둘 중에 어디에 살래? 물으면 서울에 살 거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친구들은 충격에 빠졌고 너무나 아득히 멀어서 가볼 생각도 못했던 아시아 끝자락의 나라가 그렇게 좋냐고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대충 내용은 이랬습니다. 파리에서는 저희들은 항상 소매치기를 조심해야 했고 길을 돌아다니는 집시들을 피해 다녀야 했습니다. 그들과 마주칠 때면 언제나 국어를 하기 시작했고 잘 응하지 않으면 종종 협박도 하고요. 학생이든지 노인이든지 여자이든지 예외 없이 그들은 그냥 생존투쟁을 하고 있는 듯이 보였고 그런 것들 때문에 대도시를 즐기다가도 참 기분이 나빴던 적이 많은데 서울에서는 그런 걱정 따위는 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고 도시 인프라는 오히려 파리보다 훌륭하다며 자신이 가봤던 모든 유럽 국가들과 비교를 해봐도 가장 세련되고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어 있는 그런 곳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뒤로 저희 반 학생들은 서울은 뭐 하는 곳이지? 한국은 뭐 하는 나라일까? 의문을 가지고 호기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런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한국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고 정말 괜찮은 도시라는 사람들의 후기나 실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노르웨이 사람들의 인터뷰 같은 것을 보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국에 꼭 가봐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그런 로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한국으로 왔었습니다. 당시 고등학생이던 저희 반 친구의 시선에서 봤던 서울의 모습은 그대로였습니다. 소매치기나 집시들을 피해 다녀야 한다는 긴장감 따위는 전혀 없었고 도시 인프라도 매우 훌륭하고 좋았죠. 고등학생의 시각으로 서울을 봤다면 그렇게 표현한다면 딱 맞았을 것 같네요. 하지만 그 친구가 차마 놓친 게 하나 있었죠. 바로 화려한 서울의 밤문화였어요. 안전하게 어디에서나 술을 마실 수도 있고 여러 친구들과 어울려 새벽까지 놀아도 상관없는 곳이었어요. 술에 취해서 길에서 잠이 들어도 멀쩡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곳이요. 이런 것은 저뿐만 아니라 저와 같이 한국어를 배우는 다른 친구들도 다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자유로운 한국의 모습은 사랑에 빠지지 않고는 못 배기죠. 영화관이나 도서관처럼 조용히 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 곳이 아니라면 한국에서는 그 어디에서도 자유롭게 대화하고 조금 시끌벅적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너무 과도한 게 아니라면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적정한 선을 많은 사람들은 잘 지키면서 살고 있고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보니 그래도 조심해야 하고 눈치를 봐야 하는 것 아니냐 느끼실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노르웨이 카페에서 당신이 친구들과 대화하다가 웃음소리가 커지면 주변 눈치를 보게 될 텐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예요. 그렇다고 해서 미친 듯이 소리 지르고 떠들지는 않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즐기는 것을 소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수용해주는 범위가 충분히 넓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같이 한국어를 배우던 일본인 남자와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오랜 기간 저를 좋아했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지만 그의 끈질긴 구애에 제가 넘어가게 되었죠. 3년 넘게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인 남편은 한국어를 배워서 스펙을 쌓고 그걸로 일본의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남편은 실제로 일본에서 괜찮은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어요. 때문에 일본으로 이주해서 살기로 결정했고 그에 맞춰서 결혼식도 올렸어요. 그렇게 저는 한국을 떠나서 일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에 가본 적은 없었지만 일단 남편이라는 든든한 존재가 같이 있고 한국과 일본은 바로 옆 나라라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는 들었지만 그 차이가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냐는 생각이었어서 일본에 가서 산다는 것을 그다지 깊게 고민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작된 일본 생활의 첫 인상은 굉장히 조용하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길에서 사람들은 서로 부딪히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모습이 보였고 카페나 마트를 가더라도 마치 도서관처럼 조용했어요. 버스에서도 그랬고요. 처음에는 그런 고즈넉한 분위기에 나름대로 평온이 찾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용하고 숨소리조차 안 나는 분위기는 금세 숨이 턱 막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버스에서 노르웨이 친구와 통화하며 그다지 큰 목소리도 아니고 한국에서 했던 것보다 더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저에게 눈치를 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수용하는 범위가 아주 좁다고 느꼈습니다. 말소리조차 그냥 그들에게는 지저분한 소음에 불과한 것이죠. 이런 것은 어디를 가든지 마찬가지였습니다. 늘 조심하면서 다녀야 하고 늘 남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일본 사회에서는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버리니까요. 심지어 일본의 밤 문화를 즐기기 위해 술집을 찾아도 매우 좁은 규모, 옆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들리는 간격이 좁은 테이블. 솔직히 여기서 술을 그냥 말없이 먹으라는 건지 이야기하면서 먹으라는 건지 참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답답했어요. 이런 것은 그냥 서로 조심하면서 살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나마 적응을 했습니다. 답답한 면이 있었지만 다들 그러고 살고 있으니 저도 그냥 그러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충격받은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같은 맨션에 살고 있는 저와 같은 또래의 일본인 주부와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 덕분에 저는 일본에서 나름대로 잘 적응할 수 있었고 그 친구한테 일본 문화에 대해서 많이 배웠거든요. 그렇게 친한 친구로 생각하고 지내던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잘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 걱정이 되어서 집에 찾아가 보기도 했지만 지금은 바쁘니 돌아가 달라는 말을 할 뿐 뭔가 분명히 집에 안 좋은 일이 있는 눈치였죠. 저와 마주칠 때면 웃는 표정도 없었어요. 개인적으로 나쁜 일이 있어서 힘들어하는 시기라는 것을 눈치챘고 일본 사람들은 그런 것을 그냥 속으로 삭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같이 위로해주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랄까요? 하지만 이것도 오해였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고 맨션 앞에 도착했는데 그 일본인 친구가 다른 사람들과 즐겁게 웃으며 대화하면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장 달려가서 그동안 안 좋은 일 있는 거 아니었냐며 걱정이 얼마나 됐는데 이제는 괜찮은 거야?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듣게 된 말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그 일본인 친구의 표정이 싹 변하면서 이렇게 눈치를 줘도 모르는군요. 나에게 대화를 걸지 않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더군요. 옆에 있던 다른 일본인 여자도 그 말을 듣고 엄청나게 놀라더군요. 더 놀란 건 저였지만요. 마치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알고 보니 일본에서는 친한 친구들끼리여도 서운한 말이나 조금이라도 실수를 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끝이라고 합니다. 뒤끝이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락을 해도 피하고 집에 찾아와도 바쁘다며 돌려보내는 게 저를 정리하겠다는 의미였죠. 그런데 제가 그런 것도 모르고 눈치 없이 계속 귀찮게 하니까 절대로 직설적이게 말하지 않는 일본인의 입에서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정말 상종하기 싫다. 제발 꺼져달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본인 친구 옆에 있던 다른 일본인이 상당히 놀랐던 것이고요. 게다가 저는 아직까지도 제가 무엇을 실수했는지 몰라요. 그냥 말하던 중간에 저희 의도와 다른 의미로 받아들였던 오해가 있었겠죠. 한국인들 같았으면 너 왜 말을 그렇게 해? 라며 바로 되받아치고 오해였다면 오해라고 말했겠죠. 일단 그런 걸 떠나서 한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람 관계를 정리하지 않아요. 제가 일본에서 의지했던 그 친구가 저를 그렇게나 한심하게 생각하고 싫어하고 있는 줄 몰랐던 저는 충격을 받아서 한동안 집 밖에도 못 나갔어요. 그리고 남편과 대화를 해봤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을 그만두고 한국에 가서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평생 일본에서 살아야 할 것 같은데 고민이 깊고 너무나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어요. 한국에 가서 한국 친구들과 호프집에서 웃고 떠들며 술 한잔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많은 유럽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한국과 일본은 거의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나라는 이렇게나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두 나라 중 한 곳을 택해서 살아야겠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꼭 기억하고 본인에 맞는 곳에 가보기를 바랍니다. 두 나라는 정말 다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